봉우리. 네. 이번 주에 봉우리가 들고 온 단어는 뭐죠? 네, 저는 4월 1일 대통령의 의대 증언 관련한 대국민 담화 때문에 네. 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왜 담화를 가지고 왔냐면 일단 네. 담화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비슷한 단어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고 하면 안 돼. 몇 개 모르는데. 담론이란 말도 있고. 담론은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대요. 담화랑 담론은 다르잖아.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말이 다르다.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 네,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표지 저기 뒤에 깔아놓는 거랑 저기 중간에 올린 거에 지난주께 일부가 섞여 올라가 있습니다. 섞여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왜냐하면 수정된 게 저장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정치가 싫으면 하지 마라 이게 지난주에 원래 하던 얘기긴 하고요. 올해도 또 한번 해보죠 뭐. 뭐 이어서 못할 것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 아까 정치번역께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이상한 말 바꾸기에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사실 정치 싫으면 하지 마 이 얘기 우리가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져온 건 담화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다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담화의 원래 개념이 의미. 무엇이냐 그리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란 건 그 담화라는 개념에 잘 맞느냐 그리고 그걸 자꾸 보고 읽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인데 이거 무슨 말인지 기사를 하나 띄워놓고 지금 그렇구나. 나는 뭐 이렇게 정리해 왔나 싶어. 아니요. 이거 대통령이 아까 했던 말이라서 보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리고 언론이 또 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보도를 하는데 진짜 이상하게 보도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담화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건가? 사실 근데 언론들한테는 담화라는 게 뭔지는 썩 중요하진 않겠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게 담화라는 말의 어원을 참 이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는 게 담화라는 게요. 결국 이제 대화할 때 화자랑 같은 화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화. 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대통령의 담화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말만 나왔잖아요. 이거 담화라고 부를 수 있나?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대화하고 담화 둘 다 물론 쌍방적인 요소가 있어서. 왜냐면 화 자체는 그냥 말한다는 의미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는 이제 대거리에서 이제 말한다라는 거니까. 담도 이제 이야기를 나눌 담자거든요. 그래서 둘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혹시 소담의 담자하고도 같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물론 거담의 담자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담자인데. 그 담이군요. 담이 작다 그래가지고 소담 거담이죠. 그거였네. 나 몰랐어 오늘까지. 어쨌든 말 담자니까 소담 할 때도. 근데 이 어원의 뭐 본질적으로 따져서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화는 반드시 말하고 그 상태에서 말을 들어야지만 담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꼭 대화가 아니어도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전달만 해도 일단 담화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되는데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꼭 왔다 갔다 해야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니까. 그렇죠. 시차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막 친구들하고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담화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막 잘 정리해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진 않지 않나요? 그렇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우리가 담화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구나. 이게 뭔가 좀 각 잡고 딱 잘 정리해서 내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담화가 될 것 같아요. 약간 담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연단이 일단 떠오르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 정리해서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연단과 마이크 그리고 정장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게 만들어질 때 그 말 자체의 의미보다는 맥락, 사후적으로 맥락이 만들어내서 제한한.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구나. 그렇죠. 그냥 담화는 그냥 말장난처럼 얘기해도 그것도 담화예요. 그래요? 근본적으로. 장난으로 해도 어쨌든 대화하고 담화하고 어차피 그 어원의 말 자체로는 그냥 말을 나눈다라고 하는 정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원에 의해서 제약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대신 이 말이 사용되는 맥락들이 주로 담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급 정도 되는 사람들 또는 해외 정상급 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스피치. 그래서 오피셜 스피치에 거의 비슷해요. 오피셜 스피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장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연설문을 써서 네. 그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지. 입장을 밝히거나 네. 어떤 계획을 밝히거나 이런 식으로 네네. 긴히 할 말이 있으니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모두 나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으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령 내가 의대 2,000명 증원에 2,000을 포기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냥 한글과 한글의 전달이니까 우리 대통령은 분명히 포기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2,000은 충분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도출해낸 숫자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보라기보다는 더 좋은 숫자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건을 많이 달았죠. 네, 근데 그 뒤에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는 대통령께서 2,000을 굳이 이렇게 막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또 대통령실 실장도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근데 또 언론들은 그 다음날 보도하는 게 딱 제각각이었어요. 심지어는 중앙일보는 사설은 2,000을 고수한다라고 해놓고 그 뭐지? 오피니언 뭐 사설인가? 거기서는 또 대통령이 이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된다라고 적었어요. 뭐야? 왜 해석이 다르게 되나? 그러니까 사실 그 점에서 제가 이건 제대로 된 답안은 일단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잘 정리해서 얘기하라 그랬는데 정리가 안 됐다? 이게 대통령은 잘 정리해서 얘기한 것 같긴 해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게 세계관이 틀려서 그렇지 지금 진화하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과학적 근거까지 과학적 문제가 아닌데 과학적 근거를 탄탄히 마련해가지고 나름 정리를 해놨다 대통령은.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 자체는 대통령실도 다르게 말해, 언론도 다르게 말해, 한동훈 위원장도 나와가지고 다르게 말해, 대통령이 말한 것과 다른 말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단 보여지는 현상 자체는 이 정치판이 대통령 담화가 제대로 된 담화가 아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초에 담화가 아니었기 때문은 아니고.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정치번역계에서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게 과학적 문제가 아닌 정책적 문제를 1+1과 같은 문제로 착각을 해서 답을 하나로 마음대로 정해놓고 1+1이 2지 2 말고 다른 거 답은 없어 한번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확고하게 자기 확신에 차고 그 논리를 만들어 놓은 대통령의 담화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만든 거나 담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해놨어.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오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게 논리가 생겼어. 설득력 있다니. 네.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할 때 질적 수준, 내용에 대한 질적 판단하고 이 형식에 대한 판단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형식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막 그냥 까불면서 막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각 잡고 진지하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그럼 형식은 갖춰진 거네요?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담화의 형식은 갖춰진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리가 잘 됐냐 안 됐냐 뭐 이게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담화의 실질, 내용이나 질이 보장이 안 됐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저는 이 내용의 질이나 어떤 그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형식의 문제라고 전 오히려 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담화라고 하는 거는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적인 스피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해서도 안 되고 정말 필요할 때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담화를 하는 맥락이나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형식이 맞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담화한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뒤늦게 총선 다 돼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3.1운동 그 기념식이라든가 뭐 5.18 기념식이라든가 4.3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는 것도 원래는 담화지만 그런 건 그냥 연설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념시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추념사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다 정해져 있는 그게 거고 당연히 그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무슨 말을 할지가 관심이 가지만 내용을 엄청나게 관심 갖진 않아요. 왜냐하면 80% 내지 90% 이상은 그냥 해오던 기념식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식행위군요. 그거 안 하는 게 문제지. 그걸 하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자신의 메시지를 살짝 실으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되죠. 근데 이런 일정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딱 담화를 하잖아. 그럼 이 담화는 정말로 필요한 정치적인 행보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형식이 매우 중요하구나. 그 형식에는 시점도 들어간다. 공식적인 스피치 시점과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시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일단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기는 하니까 언젠가는 필요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에 앞서서 대통령이 먼저 기조를 말하는 게 좀 웃기기는 했습니다만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 시기가 문제인데 네. 이게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총선 대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과의 소통이랍시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1,000조 가까이 질러대신 게 딱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담화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마치 관권 선거 운동의 연장처럼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런 위험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도 했어요. 그 의정 갈등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안 좋아져 버리니까 네,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정치번님께서 초반부에 살짝 얘기가 나중에 저희가 얘기를 다 못했는데 형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대통령실이 2,000명을 고집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슬쩍 먼저 흘려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흘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형식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담화라고 그렇죠, 하면 진지함이 떨어지는 거야. 진정성이. 네. 아까 봉우리 미리 흘리고 진짜 정확하더라. 네. 그거를 미리 흘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그 현실 인식도 놀랍지만 네. 지금 형식을 말씀해 주시니까 얘네는 이 중요한 시기 어쨌든 대통령이 늦었지만 이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담화를 한다고 해놓고 야 우리가 이런 담화를 할 건데 한번 보도 좀 내봐. 이딴 식으로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현실 인식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인 거지. 어떤 분이 지금 이제 예로 올려주신 것 중에 무라야마 담화라든가 고노 담화. 그러네. 엄청 역사적이다. 딱 그러니까 이제 막 느낌이 오잖아. 역사적인 사건이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로를 바꿨잖아요. 어디까지 온 거를 매듭짓고 새롭게 하는 것을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 이런 경우에 정초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뭐 굳이 말하면 정초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담화라고 하는 게 매번 그럴 필요까지 있는 건 아니고 매번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적어도 이런 역사적 무게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면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처럼 무슨 국제관계에서 엄청난 어떤 일들을 할 담화는 아니나 적어도 총선 전에 자신이 만들어낸 현재 의정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걸 기대하고 듣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중에 핵심이 그래 2,000명 한대? 그렇죠. 당연히 그 질문인데 죽어도 2,000명 하겠대? 근데 구구절절절절 설명을 해놓은 거 가지고 무슨 담화를 하겠다고 했냐는 거지. 그냥 차라리 옛날 하던 동호 스태핑을 하든가. 그래 도어 스태핑은 짧기라도 하지. 아니 이 정도면은 국무회의에서 입장 발표하는 거로 돼요. 일반적인 형식들이 있거든. 흔히 하는 국무회의에 뭐서 이제 발언하는 모두 발언 생중계 하잖아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어떤 공식적인 연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거든요. 기념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아니면은 기자회견을 하든가. 근데 이래야 되는 거죠. 도어 스태핑은 아무래도 좀 짧을 테니까 거기에 간단한 힌트만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텐데 도어 스태핑 안 하지. 기자회견 안 하지. 민생 토론회라고 하지만 토론 안 하지. 그래서 갑자기 국무회의에 발언해도 될 법할 것들을 자기가 설명한다고 들고 나와서 담화랍시고 한 거 아니에요. 원고지 몇백 장짜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담화는 그냥 한 장으로도 충분해. 명확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궁금한 핵심 내용에 대한 전환점을 담고 있으면 그건 담화로서 충분하죠.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아까 검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용상으로 잘 정리된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질문은 그래서 2,000명 고집할 거야 한데 전혀 딴소리를 장황하게 써놨으니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니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사실은 전달이 안 된 거죠. 아니, 파악이 안 됐거나 근데 파악이 안 된 것 같지는 않고 그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좀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걸 내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잘한 걸 막 내놓는데 내놓는 것마다 국민들 더 천불나게 하는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형식과 내용상 얘기하다 보니까 형식과 내용상 다 담화가 못 되겠네요. 담화라고 좀 보기. 담화로 말하기에 굉장히 좀 부끄럽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일상적으로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건 담화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라고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장난스럽진 않았지만 우리가 친구들하고 놀 때 하는 담화보다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의 효율성이 극도로 높지 않습니까? 몇 글자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친구들끼리는. 그렇죠. 저는 이걸 굳이 얘기하면 사설구설이에요. 사설구설. 담화가 아니라 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완전 질이 떨어지는구나. 사설구설 내가 쓸데없이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냐는 거야. 사사로운 얘기를 구구절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이거를 설명하면 국민들이 알아듣고 의사들이 설득되고 뭐 자기가 무슨 토항소 경문 같은 거 쓰는 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국민은 그렇다 치고 이걸로 의사들이 설득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우습게 본 거예요. 정말 우습게 본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정무적 감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무적 감각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들 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무적 감각이라는 말은 약간 뭔가 좀 길게 보고 혹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상황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언을 가려서 한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어요. 네. 네. 물론 이거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사 비평의 맥락에서 쓰이는 정무적 감각이죠. 예. 그럼 우리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무적 감각이란 감각이 있기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있기는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죠? 없는 걸 어떻게 찾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네. 아니 근데 자기만의 착각으로 가득 찬 현실 인식 속에서 네. 지금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면 없는 거야. 정무적 머리에 카테고리 왜 보면은 많이 온라인에 있잖아. 뇌 이렇게 부분 이렇게 무슨 생각 이게 정무적 이런 거 없다니까. 아예 사전에. 없는 거구나. 네. 점도 없나요? 아니 뭐 파트는 없을 수 있다고 쳐. 저는 이게 반은 농담을 한 거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특정한 범주,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어떤 개념들의 덩어리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근데 그 중에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어. 예를 들면은 왜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형 아우라는 개념이 우리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brother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형이란 소리, 아우라는 소리 하죠. 보통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거기에 앞에 엘더니 뭐 영건이 이런 거 붙이지만 보통 맥락적으로 알거든. 이제 브라더는 뭐 얘가 나이는 좀 많은가 보다 아닌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 영역이 아니야. 브라더라는 말은 그냥 남자 형제라는 뜻이라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요 브라더 이러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같은 형제 관계에도 어떤 문화권에선 이런 범주가 있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이런 범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범주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무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만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개념이나 범주를 발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을 땐 그럼 그냥 순수하게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건 정무적인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특징은 나름의 정의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나만 믿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보겠다.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권력을 주면 자기 능력 생각 안 하고? 아니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했었다며.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체로 옳다고 얘기하는 거, 대체로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충분히 어쨌든 내가 문재인 정부 창출에 나는 되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에게 검찰총장을 맡겨 좋고 영광스러운 일이지.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최고의 영광이니까. 그렇죠. 끝판을 찍는 거니까. 근데 마침 이 시기가 검찰 개혁하고 연관돼 있는 시기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문정부에서 내가 나한테 검찰 개혁을 일부 맡긴다고 한다면 그래 그 정도는 나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지. 방향성에 대해서 난 동의해. 전 여기까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결해 보면은 그 좀 욕망하고 관련되지 않았을까요?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권력,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최고직위 또는 그 이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뭐 검찰개혁 하라 그러니까 뭐 대충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검찰개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간 자기 권력욕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아까 검찰개혁 해줄게 뭐 욕망 얘기한 게 기가 막힌 게 그거 말고는 하찮게 보여. 그러니까 하찮게 보일 수도 내가 있고. 검찰총장 되는 거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저는 대통령 꿈까지 꿨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꿨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나는 대통령이나 같은 훌륭한 인간이 될 거야. 그런데 내가 검찰총장까지 오는 건 너무 급한 승진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초고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이게 사람이 이게 맞춰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갑자기 훅 하고 오르는 거는 자기도 되게 두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막중한 책무를 내가 맡았네.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꼴 보기도 싫은 조국이 거기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현직은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중심으로 그 위에는 법무 행정에 관련된 건 법무부 장관인 조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둘을 이용해가지고 투트랙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짠 건데 사실 이 둘 사이의 감정은 되게 안 좋았고 특히나
검찰총장인 윤석열에게 조국은 되게 싫은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게 자꾸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사법고시 보고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한테 다 맡겼으면 내가 다 하겠어. 그렇지. 근데 왜 저 눈꼴 사나운 애 지휘를 받거나 아니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틀에 내가 해야 돼? 쟤는 없앴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유시민 작가가 그랬잖아요. 이게 문 대통령을 향한 빗나간 충성심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보였다는 건 이 사람 그러니까 이분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뭐 100% 알 수는 없지만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거죠. 일부의 진심이 있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하나가 처음부터 작심하고 나쁜 짓 하기로 계획해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나쁜 짓을 하는 인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악해야 돼요. 순수악 같은 사람이군요. 그건 엄청난 능력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짤 수 있는 머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냐? 그게 오히려 현실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굳이 말하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도 없고 엄청난 신념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나쁜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돋보일 수 있고 내가 나의 힘을 쓸 수 있다면 그 정도 동의할 수 있지. 되게 이런 게 캐주얼한 사고라는 거예요. 캐주얼한. 가볍게. 굉장히 진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악독하게 이걸 이용해서 내가 뭘 돼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맞아요. 그런 머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잘 짜인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허술하면서도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게 얼마나 비논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대 클린스만 감독도 엄청나게 비판을 하잖아요. 저 아저씨 처음부터 위약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지. 그거는 내가 봐도 아닌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그냥 이 양반 하던 대로 했거든요. 늘 그랬거든 그 사람은.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마침 팀에 손흥민도 있겠다. 내가 굳이 한국 가서 좋지 않아요. 저 팀 잘하겠네. 이러다 와라 뭐 나 자른다고? 오케이 알았어 위약금 내놔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지.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한국 축구로부터 위약금을 뜯어내려고 그랜드 플랜을 세웠다라는 생각은 저도 그 사람을 너무 높게 봐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그 모순적인 자신의 머리 안에서 생기는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나 판단의 모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디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되게 악독하면서도 보면 허술해? 그게 어떻게 성립하게 가능하죠? 그렇지. 악독한 사람은 원래 허술하지도 않고 상당히 많은 건 운으로 이루어져요. 처음부터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당히 많은 건 그 순간에 내가 정해주고 떨어진 포지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지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정말 능력이 좋고 악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의 조합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어떻게 흘러왔는데 일이 너무 잘 풀렸어. 그럼 오히려 그런 경우에 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셀 수도 있겠네요. 내가 하는 건 잘 돼.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언론이 엄청나게 포장해졌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윤석열 총장이 언제부터 언론의 보호를 받았을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검찰총장 그만두고 난 다음이죠. 국정농단 그러니까 아니 그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밀려났을 때도 막 옹호해 줬던가요? 그때는 오히려 보수 언론이 엄청 비판했죠. 미친 듯이 비판했죠. 검찰총장이 올라갈 때 그때 문정부의 오른팔이라고 또 엄청 깠잖아요. 맞아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그러면 언론은 그것까지 다 짰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이 저렇게까지 막 핍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가 저 사람이 드디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서면 그때부터 칭찬하기로 했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이 언론 맨날 바보 같다고 욕하면서 그런 거 언론이 다 짰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음모론이나 어디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조합해서 이 되게 악독한 인간이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했다. 우리는 그거에 속았다. 왜 이렇게 자조적이에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속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인간이 좀 대단해야. 그렇지. 그래야지 내가 속은 게 약간 정당해지지. 덜 억울해질 테니까. 어처구니 없이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좀 되돌아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띄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얼마 전인 거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지지율이 나왔을 때부터야. 그렇죠. 언론조사 돌려봤는데 물론 조국 사태가 터지고 추윤 갈등 벌어지고 이럴 때 이제 보수 언론이 좀 붙긴 했는데
딱 본격적으로 정치인 되겠다 딱 선언할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띄워줬던 그러니까 제가 약간은 좀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놈의 정치 비평 내지 언론 비평이나 시사 비평이나 이런 온갖 음모론들 투성이에 음모론이 가끔 의미가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렇죠. 근거가 불충분한데 감각으로 해명을 세우는 약간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컨스피러시 시오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음모론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건 이론이라고 하는 게 되려면 어떠냐면 가설로서 검증돼야 돼. 현실로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의해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검증돼야 돼요. 그게 검증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음모론이야. 설이라고 설. 네. 네. 썰. 언제든 증거들을 조합하면 언제나 맞는 말이 되는 음모론을 왜 믿어요. 네. 그리고 음모론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대단히 정교한 악독한 인간들이 모여서 대단히 정교한 방식으로 계획을 다 차곡차곡 실현해 나간 것처럼 그렇게 해설을 하거든요. 이 세상의 일이란 그렇게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네. 이건 약간 그러니까 대중매체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대중매체 보면 언제나 그 어둠의 빅브라더들이 몇 명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주워 들어가지고 이렇게 노트로 한 권 정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정치 지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맞지.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거담의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교수님한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 제가 추념식이라는 단어 갖고 왔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4.3도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참 그때그때 맞춰서 생각을 하신 거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만 이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2년 연속 지금 여당 대표와 대통령 모두 불참이죠 지금. 네. 2년 연속. 그래서 제가 오늘 추념식의 뜻도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뭐 추념식의 뜻이야 뭐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4.3을 추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4.3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요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왜 숫자 검사? 아니 1년 전에 했잖아. 우리가 작년에는 심지어 이 제주 4.3을 좀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치. 그때 우리가 그 아예 방송 전체를 제주 4.3 관련으로 거의 전체를 그때는 저희 10만 채널 되기 전이니까. 네. 그건 우리가 성장할 때고. 뭔 상관이야? 저는 이번 제주 4.3에서는 네. 한덕수 총리가 작년에 이어서 또 어떤 이상한 추념사를 들고 올까 되게 사실 걱정 반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추념사가 뭐 또 그렇게 사고를 안 쳤더라고. 욕을 많이 먹은 걸 아나 봐요. 그 첨단 산업 유치한다는 거 얘기했다가 욕을 먹었다는 걸 그래도 인식을 했는지 이번에는 말 그대로 추모 사업 열심히 하겠다. 계속 기억하겠다. 유가족 지원하겠다. 트라우마 센터 짓겠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뭐 이런 걸 우리가 또 정무적 감각이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죠. 예. 그 이번에는 그래도 좀 사고 안 치고 넘어갔다. 추념사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금방 찾았어. 수담사에서 다뤘다고. 물론 예전에 다뤘던 걸 안 다뤄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럼 새롭게 한번 다뤄줘 보세요. 큰일 났다. 솔직히 난 완전 안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심지어 시청자분들이 안 해. 근데 나도 몰랐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어. 항상 근데 4.3인데 우리가 그냥 넘어갔을 리는 없다. 그렇죠. 했죠. 내가 생각이 짧았네. 왜 그랬을까? 우리 막 다큐멘터리도 하고 막. 네. 그때 좀 본격적으로 했었어요. 예. 자, 오늘 거담은 여기까지. 그래서 소담, 거담, 봉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언제부터 본인이 진행자였습니까? 진정하세요. 근데 4.3 얘기는 사실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냥 걸어치면서 이제 얘기는 좀 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추념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 네. 계속 돌아보면서 계속 기억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작년에 했고 뭐 언제 했으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했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걸 하대로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게 추념이라는 단어를 갖고 온 것도요. 자꾸 지겹다고 말하는 애들 때문에 그래요. 네. 가령 예를 들어 사회적 참사가 났을 때 세월호가 10년이 됐거든요. 올해가 이제 10년째지 않습니까? 10년째 되는 해인데 솔직히 지겹다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 그러면 한 2년 차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아직도 세월호냐 막 이러면서. 근데 교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다. 계속.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모든 억울함이 풀리면 그러면 그때는 그만해도 되나? 그때부터는 지겹다고 말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마치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꾸며낸 겁니다.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예. 뭘 또 인정하고 그래. 그냥 적당히 지금 서로 다 모르는 척 해도
이게 만들어지고 그런데 공정 따위 필요 없어.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시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또 똑같은 얘기도 하면서 일부는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요번에 되게 다른 얘기가 필요한 일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요번에 한겨레 보도에서 나왔어요. 미국이 4.3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 발표를 했어요. 미국 국무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76년 만에. 저는 한겨레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금 단독 보도로 나왔고요. 한겨레가 계속 공식 서한을 보내가지고 계속 입장 표명을 요구했거든요. 이 오랜만에 이게 언론이지. 그럼요. 저는 그 한겨레 정말 칭찬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 아무도 지금 이거 신경 안 쓰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그 해시TV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역사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기사 있는지도 몰랐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한겨레에서 보냈고 나왔는데 대단히 정무적으로 썼습니다. 미국 국방부. 이게 솔직히 말하면 그냥 공식 입장을 76년 만에 처음 냈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이게 뭐 대량 학살이라거나 미 군정에 뭐 관여가 있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하죠. 당연히 그걸 하면은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잘릴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딱 엄청 정치적인. 정치적인. 근데 이런 게 이제 정치 번역기가 필요한 이제 사실 언어거든요. 그걸 가져왔어야 되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정치적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딴 때 하려고 그냥 세이브를 해둔 건데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그 표현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행간이 읽히는지. 정말 짧네요.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거 주워 듣고서 얘기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눈으로 한번 행간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이는지. 그거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면 음모론 만드셔도 돼요. 근데 아니면 안 만들어도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그 안에 쫙 보면 읽히는 게 뭐냐면 왜 미국이 굳이 이 얘기를 지금 하는지도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요. 이거 흥미롭네요. 지금 하는지도 시점도 그동안은 안 해주다가. 일단 한번 제가 전문을 짧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948년에 제주 사건은 참혹한 비극이었고 우리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앞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한국의 결의를 공유하고 있다. 이게 말을 되게 진짜 이상하게 불렀네. 굉장히 외교적 언사죠. 한국의 결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니네가 생각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 너희랑 같은 생각이야. 그렇지. 한동훈식 원법이죠. 근데 희한하게 이건 별로 짜증이 안 나네요. 양쪽에 그 다 걸어치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났을 때 내가 그쪽이었다고 언제나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약간 한동훈식 원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아니 다마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입장을 내는 것 자체를 안 해요. 미국이 솔직히 말하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저질렀거든요. 그럼요. 뭐 예를 들어 베트남.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자기들이 정말 필요해서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되거나 이득이 생기는 데 아니고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내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듯한 흔적들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듯한 그런 식의 메시지 내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합니다, 맞아. 진짜. 이것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한겨레라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볼 땐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일 텐데 이런 한국의 언론사가 보낸 이메일에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달았다? 평소에는 76년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질의를 했어도 대답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겨레라는 언론사 질의에 답변한 것도 뭔가 의도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계산이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한겨레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는지를 나중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짐작컨대는 원래 그 한겨레하고 또 몇 군데가 국가폭력 문제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시사인에 계시는 이제 제가 한번 인터뷰했던 기자님, 우리 해시태그도 한번 모셨던 분이라든가, 한겨레라든가 이런 데는 노골리 학살 사건 이런 것도 다 한겨레가 다룬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군이나 우리나라 국가에 의해서 일어난 국가폭력 문제를 창간 이후로 가장 역점적으로 지금까지 다뤄온 건 한겨레입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가장 뛰어나요. 그런 면에서는. 한겨레는 이런 기특한 짓도 정말 많이 하는데 또 벌써 이게 원래 한겨레 정체성이에요. 이게 원래. 그리고 저는 이걸 잘해야 된다고 봐요. 한겨레 같은 데가. 다른 거 말고. 이거를 새로운 한겨레 세대 기자들은 뭐 구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그거는 진짜 어디 가가지고 맞을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해내는 거. 이게
이른바 기성 언론들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한겨레가 그걸 제일 잘하고 제일 노하우도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이제 의지 있는 역사가들이나 연구자들이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요. 미국 의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 비밀 풀린 자료들 있죠. 이런 거 계속 찾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필요한 건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전례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대답이라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겨레가 툭 하고 던져준 그런 게 아니야. 그 한겨레,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한겨레에 답한 건 미국 국무부에 무슨 의도가 있다기보단 한겨레가 그동안 이미 너무 열심히 해온 전례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 토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답변을 받아낸 거군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른바 라뽀라고 부르는 그래도 이 언론사에게 뭔가 얘기는 이제 좀 해줄 때가 됐다라는 판단이 전 작동했을 거라고 봐요. 어느 날 갑툭튀로 그냥 푹 하고 나왔던 게 아니라. 실제로 한겨레 윗세대에 있는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하고의 관련성도 대단히 높고요. 이런 게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기자들이 정말 하는 일들이죠. 네. 그래서 떡하니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저는 기사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한겨레가 이메일을 보냈다고 답장을 해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겨레가 이미 옛날에 또 미군이 한국의 국가폭력에는 많이 관련돼 있으니까 한겨레가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노력과 성과를 많이 누적해왔다. 그에 대한 선물이라고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과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문장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충 저도 아주 그냥 희미하게 알겠어요. 이 문장에 담겨 있는 뭐 문단과 문단 사이에 있는 속뜻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표현한 게 참혹한 비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비극이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한겨레에서 이제 조사했던 바처럼 미국이 당시에 뭐 초토화 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책임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생각이라면 참혹한 비극이라는 표현을 안 썼겠죠. 이거는 책임을 느끼고 통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쵸? 우리나라가 중국급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정할 생각은 국력의 문제. 네, 인정할 생각은 끝까지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참혹한 비극이었어. 안타까운 일이었지.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죽은 거 우리 알고 있어. 우리 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그거 국가가 국민들을 학살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최초로 그렇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국가 수반이 처음으로 사과를 했던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한국의 결의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 물론 되게 무시할 만한 거면은 우리가 다 인정할게. 우리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는 인정 안 하고 있는데 완전히 X 되는 거지. 그렇죠. 바보 되는 거죠.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 굳이 미국이 나서서 그럴 일은 없거든. 자기가 왜 부담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맞아요. 상대 정부에 어떤 부담을 주면서까지 왜 그런 거래. 본국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럼 이제 일단 자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를 이미 했거든. 그리고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럼요. 심지어 특별법도 있고. 그래서 공식 입장이고 그 공식 입장에 동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아서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혹시라도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무슨 태영원이 이런 인간들처럼 지금 정부의 일부 인사들처럼 4.3 가지고 쓸데없이 막 왜 한쪽에 뭐 공산군의 잘못이라든가 뭐 이런 밀성이 시켰어 뭐 이런 얘기. 나머지는 다 책임 회피하고 그쪽이 잘못해가지고 생긴 일이다라는 식의 망파를 일삼는 거는 안 만든다는 얘기야. 미국이 그걸 확인해줬구나. 그렇죠. 그렇게까지 나가서 하는 놈들의 얘기까지는 좀 너무 심하지. 좀 자제시키는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정부 여당한테는 이게 딱 미국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럼 4.3 가지고 당장 폄하할 수 있냐고. 그럼 이게 진짜 묘한 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작년에도 추념식조차 안 하고 올해 또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시에 미국 국무부가 이런 입장을 했어. 한국이 국가폭력이라고 인정한 한국 국가수반이 그거를 우리는 존중한다. 그러면 이거는 추념식조차 안 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엄청까지는 아니어도 압박이 될 거 아니에요. 잘 모르고 있을 거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정무적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논리가 조금만 발전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미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상황 자체는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능력 있는 참모가 옆에 있었으면 이거 확인하고 대통령님 아무래도 분위기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케이 야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가자.
라고 판단할 만한 정무적인 감각이나 보좌진이 없다는 얘기가 대통령실도 되는 거고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배경 위에서 나오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저 예전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4.3 칭찬했다가 4.3을 추념을 제대로 했다가 또 개무시했다가 어떤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는 그게 북한 짓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상한 그런 거 가지고 막 부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가고 네. 심지어는 진실과 화해위원회 네. 이런 데들 가가지고 막 앉아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한국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야, 그 이 대단한 일침이네. 네. 너무 제가 과소평가했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물론 남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없으니까 되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책임도 회피해 나가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정부에서 윤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 말하고 대조해 보면 너무 쪽팔린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못한 거야 우리 정부가. 그렇지. 미국 정부보다 못해.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문재인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니네 전 정부 한 말에 대해서 우리도 공유하고 있어. 왜냐면 그게 국가가 할 말이거든. 네네. 국가가. 네. 근데 얘는 지금 영 딴소리 하더라. 물론 그 뒤에 그런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렇죠. 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시기가 묘하다고 하셨구나. 왜 지금 이 시기에 미국 국무부가 이런 답을 했을까? 하필이면 현 정부가 제주 4.3과 같은 과거 국가폭력을 약간 부정하는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국무부의 입장이 나왔다. 그렇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세팅이라고 보고요. 얘기를 했는데 굳이 했는데 그거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은 남한 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고 그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민간인이 학살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만약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보세요. 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신나죠. 엄청 빵빵 질렀겠죠. 불행하게도 민간인이 뭐 학살된 뭐 정도 또 걸릴지도 모르지. 그거는 뭐 확신을 가진 어떤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만약에 쳐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미국이 대놓고 뭐 안 할 말했나? 만약에 지금의 저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라든가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하는 얘기하고 유사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니네 국회의원이 그런 소리 하더만. 그러니까 우리 정부 관점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한 게 아닌 거지. 우리 그렇죠. 정부 관점에서는. 지금 지금의 지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막 그런 얘기를 막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맞아. 왜 안 해주? 오히려 같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미국 형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지? 내가 바이든 대통령이 나한테 기타도 줬는데 왜 나랑 합주를 안 해주지? 이래야지 정상 아니야? 이게 뭐 가치 연대 아니야? 자유주의 가치 연대? 맞네. 왜 안 할까? 쪽팔려서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 저질렀던 수많은 일들에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왜 그 시기는 벌써 70년 전이고 그렇잖아. 이제 와서 인정한다고 불과 30년 전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고 이들한테는 어쨌든 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콜레이터럴 데미지에 해당하는 일들이고 그런 건데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 맞아. 하지만 적어도 뭐냐면 국제적인 인권이나 관점의 문제에서 보면 지극히 불행한 국가폭력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매개로 된. 적어도 지금의 미국의 국가 수준은 그 정도까지는 왔다고. 그리고 내국의 문제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왜 외국의 문제니까 얘기를 안 하지. 근데 한국의 내국에 있는 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작자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부정하고 막 공산주의자 문제라 그러고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막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알아들으려 그래도 굉장한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외교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은 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우리 책임도 되니까 그것도 피해 가야 되고. 그렇지. 한국 정부가 너무 직접적으로 알아들어서 기분 나쁘면 안 되고. 그렇지. 이러니까. 근데 아마 그건 걱정 안 했을 거야.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알아듣지 않을까? 그 걱정은 안 했을 것 같아. 굳이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한국 언론들이 흔히 쓰는 것처럼 선 그어준 거예요. 이상한 공산주의자 어쩌고 저쩌고 빨갱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애들한테 선을 그어준 거야. 그거 아니다.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럼 너무 우리가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을 그어주는 거를 당해야 되는 나라라는 거야. 우리가 먼저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한테? 그렇죠. 야 미국 니네 책임도 있는 거 일정 부분 인정하시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국가 책임 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불행이기 때문에 그때 군정기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더 대등하게 미국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으로 막 니들 잘못이고 니들 다 인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외교적인 연사는 아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 포장해가지고 같이 뭔가 추념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일본은
G20 막 이런 거 할 때 히로시마 원폭 앞에서 다 같이 막 묵념하는 장면을 만들었잖아. 지들이 핵폭탄 떨어가지고 죽은 사람들 앞인데. 맞아요. 네. 네. 그거 미국 가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안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 적당히 이래야지 내가 인권도 생각하고. 솔직히 옛날에 두발이나 터뜨린 거 되게 좀 미안하지. 그 생각하지. 요즘에 제가 추천한 영화 중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핵폭탄의 문제를 가지고 쭉 얘기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꽤 괜찮아요. 거기서 어떻게 트루먼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재밌겠다. 뭐지? 우리야 일본 놈들 쪽팔리 놈들 당해라. 하지만 굳이 그 원폭을 사용함으로써 일본도 최초의 민간인 피해를 입었지만 두 발이나 맞고 러시아, 소련의 긴장감을 촉발하면서 이른바 암즈 레이스를 만들어낸 거라고. 핵폭탄 제조를 막 어쨌든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몰린 거야. 미국이 저걸 실제로 사용할 정도로 눈앞에 떨어뜨렸잖아. 저게 우리한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후에 파급 효과가 더 문제였군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빨려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냉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면 그 부분이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죠. 우리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거야. 우리만 이걸 만들겠냐고.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한테 원폭에 대해서 뭐 외교적인 힘이든 국력이든 그렇게 해서 미국을 함께 화해의 장으로 끌어들이니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할 만한 수준이 뭐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수준, 우리 여당의 수준에서는 오히려 미국 국무부가 언론을 통해 선을 그어줘야 되는 이런 비참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오펜하이머의 그 경우의 고민은 나치가 이걸 먼저 개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걸 정당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들고 나니까 내가 나치같이 돼버렸잖아. 그렇지. 근데 오펜하이머도 그걸 굉장히 후회한 거죠. 어쨌든 간에. 후회했지. 그리고선 두 발이나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또 그거는 나중에 소련의 이제 그 반대 긴장감을 촉발함으로써 결국에는 핵무기 우리 스스로를 파괴시킬 만큼의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냉전이라는 50년 지속된 체제를 만들어낸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아주 잘 얘기하고 있는데 푸틴 체제를 결국은 만들어낸. 진짜? 이거 뭐예요? 푸틴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지도자가 왜 러시아에서 지속적으로 황제 취급을 받는가? 이거 제목이 뭘까?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세계의 복잡성, 그러니까 선과학의 구도로 특정 국가는 나쁜 놈, 특정 지도자는 악한 놈 이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또 단순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일본 놈들이 그때 핵무기라도 안 떨어뜨렸으면 항복했을 것 같냐고. 이게 유일한 반발이거든. 근데 솔직히 일본은 거의 망한 상태였어. 그때 이미 전쟁은 그 미드웨이 회전인가? 거기서 판가름이 이미 났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본국으로 진공 전투,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투를 하면 상당히 힘들었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미국을 긴장하게 만든 건 소련이 일본으로 들어와가지고 독일처럼 분할하는 시스템이 될까봐. 미국의 관점에서 나쁜 거지, 이제 그거는. 지금이야 역사적으로 보면 소련이 그렇게 하면 더 안 좋았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뭐 독일이 잘못됐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공산주의 확대라고 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일본에다가 두 발을 떨어뜨린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끌어낸 수많은 심지어는 푸틴까지 오게 된 현재의 상태. 이거를 되게 복잡한 세계사를 이해하게 만드는 데서 저는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대놓고는 얘기는 못하지. 그때 트루먼이 그랬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국의 이제 정치 지도자급들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원폭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눈꼴 사나운데 일본이 원폭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미국은 어느 정도 다 그렇지. 수긍을 해주는군요. 솔직히 미국이 왜 일본한테 잘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미안하거든. 민간이 진짜 많이 죽었어. 많이 죽었죠. 무고한 사람들이거든. 어마어마하게 정말 무고한 사람 되게 많이 죽었어. 그 조선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아마 전쟁 범죄 있는 사람들보다 민간이 몇 배는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시설에 떨어뜨렸다고 거짓말 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군사시설에 정비 폭격할 능력이 없었어 그때 미국이란 나라가. 군사시설 폭격은 몇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잘해주는 거고 일본에서 나중에 키워준 거고 너무 크니까 잘라낸 거고 결국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관점에서 키워줬다 해줬다 이런 거예요. 또 미국이 지나치게 친일이라고 또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소련 막으려고 그거 만드는 거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좀 더 약한 데고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죠. 지금 터닝 포인트라는 다큐멘터리. 터닝 포인트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9편짜리인데 에피소드 9개짜리인데 오늘부터 당장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추합니다. 근데 그렇게 미국의 원폭 투하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원폭 투하에 대해서 일본까지 가서 같이 사과해주는 이런 모습과 이 한겨레 보도를 생각하니까 첫 번째는 한겨레가 대단한 일 했구나.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진짜
바보 같은 여당은 진짜 심각한 수준에 와 있구나.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만 왜 저렇게 국가 폭력을 인정 안 하고 피해자들 모욕하지라고 우리 안에서만 화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번에 한겨레 보도가 이게 국제적 망신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네요. 네. 국제적 망신인 국제적 거예요. 망신이죠. 네. 여러분들이 그 유엔의 뭐 인권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외교 관계에서 외교 수준에서 말할 때 그 정상들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트럼프 같은 인간을 제외하고 나면 트럼프는 정말 별종이고요. 네, 그럼요. 되게 있는 척해요. 네. 자기의 책임들은 묘하게 회피해가면서도 남들의 인권 의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뭐라 그러고. 그 있는 척이 우리의 인권 의식 뭐 이런 그렇지. 거구나. 위에 선을 되게 높게 잡아. 그러면서 그래야지 내가 리더십이 생기거든. 그렇죠? 자기의 실제는 안 그래요. 미국도 안 그렇고 영국도 안 그렇지, 그렇고요. 프랑스도 안 그렇고 러시아도 안 그래. 예. 하지만 수준을 일단 높게 잡아. 그래야지 남들이 부담스럽거든. 일단 내가 수준을 높게 잡아. 그렇지. 그거 못 쫓아오는 놈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부담스럽지. 약간 그거를 약간 협상력으로 쓰는군요. 당연히 협상력으로 쓰는 거죠. 근데 우리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 이 정말 수준 낮은 인권 유린 행위를 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기는커녕 밖에 나가서 무슨 뭐 국제적인 연대 어쩌고 막 자유가치 연대 뭐. 자유가치 얘기한다고 내부에서는 지들이 저지른 국가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어떤 정보라는 게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얼마나 웃으면 미국 국무부가 답장을 다 보내고 그것도 한겨레라는 언론에다가 이거를 한겨레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구나. 한겨레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도 맞는데요. 이거 반대급부로 우리 정부가 너무 쪽팔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국제적 망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인권위원 중에 아시죠? 그 김용원이라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인권위원회에서 유엔에 보내는 보고서 중에 일본의 위안부 관련한 국가 책임 이거를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길지도 않아요. 몇 문장 들어가 있어요. 화냈지. 그거를 보고 이거 내용 넣으면 안 된다고 언제까지 위안부 타령할 거냐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중국의 전쟁 범죄는 왜 얘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그거 생각하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웃기죠. 일본은 지가 걸린 문제니까 외교적 수준으로 보면 저열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지가 걸린 문제니까. 맞아요. 자기 잘못이니까. 그리고 일본이 외교 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국가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단 미국 꼬붕이고 딴 데 가서 돈이나 쓸 줄 알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뭔가를 주도하는 국가가 아니거든.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나라지만 적어도 외교 무대에서는 남들한테 얘기할 땐 되게 높은 수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게 지 문제니까 높은 수준을 얘기 못해. 그걸 왜 우리가 편들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 당사자. 세상 바보지 진짜. 세상 바보지. 더 높여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디 나가서. 그리고 그 사람이 중국 얘기 꺼낸 게 그거 잘 이렇게 따져보면 그게 고려 시대 막 이런 얘기예요. 맞아. 이 사람 진짜 그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이잖아.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약간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참 저런 정부를 괜히 뽑아가지고 막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외교적으로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거야. 당연하죠. 국제 망신일 뿐더러. 왜 독일이 국제 무대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도 물론 엄청나게 커졌지만 2차 세계대전 패전국 아닙니까? 분단됐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왜 유럽의 주도적인 국가가 되고 전 세계 무대에서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5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전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외교를 주도하는 어떤 나라인 것처럼 보일까? 담론 수준을 높여놔서 그래. 독일은 돈 쓸 때는 담론 엄청 높인 데다가 쓰거든. 그리고 자기 내부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수준 높은 담론을 만들어놨잖아요. 외교 무대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이렇게 되게 고상한 게 주도합니다. 그럼요. 당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렇잖아요. 맨 밑에서야 막 결국 미사일 쏘고 뭐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외교 소사이어티 영역에서는 되게 고상한 담론들이 주도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언제나 별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트럼프는 외교가에서 진짜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나치 문제에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민감하게 항상 규제도 하고 사람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렇지. 쇼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매년 가서 사과하고 쇼라도 하는 게 어디요? 그럼요. 그래야 자기가 회복 가능한 지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투자를 하는 거죠. 독일 사람들이 착한 게 아니야. 물론 착하기도 하지만 그게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권위와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게 그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정말 나쁜 놈인데 위선적으로 불우유독을 한 40년 했다. 그걸 과연 위선이라고 깎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그건 그냥 그 사람인 거야. 40년을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인권 문제, 전쟁 범죄, 역사 범죄 문제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네. 야, 생각할수록 또 하나 그 결정적으로 생각나는 장면이 그 저기 뭐야 아메리칸 파이 부르면서 막 거기 막 사람들이 막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뭐라고 달았어요. 막 내가 살아생전 이런 장면을 보다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게 얼마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미국 사람들이. 굳이 제가 이런 비유하기 싫지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돈 좀 벌어. 또 사실 돈 좀 벌어서 어느 나라에 이제 가난한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장학금 준 애가 성장해서 어설픈 한국말로 트로트 불러줄 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남행열차 같은 거 이렇게 막 불러주고. 바이든 대통령 표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리얼해. 너무 웃기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이렇게 막 무슨 어디 가서 대접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외교적 수사 중에서 그 안에서도 숨겨놓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오늘 교수님께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외교적 국제 문제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왜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서 흑인 노예 시절까지 돌아가서 사과하는지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걔네는 이제 그래서 그게 그 정도 경쟁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역사적으로 문제를 많이 자신들의 문제를 많이 이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사과할 수 있느냐. 이 역량이 외교력으로 될 만큼 그 정도 수준까지 경쟁이 가버린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집단으로 모였을 때 그 하강 효과하고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민방위 예비군 하강 효과죠. 그렇죠. 모이면 다들 이상해지죠. 그렇죠. 예. 다들 갑자기 걸음걸이도 잘 못 걸어요. 강아지가 돼요 다. 그러니까 유엔이라든가 외교문대 가보세요. 그러면 못 사는 나라인데도 최상으로 하고 나와요. 예. 거기서 막 하버드 예일 같은 데 다녔던 사람 나오고 최대한 국제 수준에서 제일 높은 데를 맞춰가지고 상위 경쟁을 벌여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속물적 경쟁이죠. 그렇긴 하죠. 속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 외교문대의 특징이 그거야. 그렇게 해서 리더십 만들고 그렇게 해서 카리스마 만들고 그렇게 해서 헤게모니 쥐는 거거든. 거기에 이제 경제력까지 뒷받침되면 이게 완성이 되지. 이제 그런 나라가 약간 패권국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정상들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무슨 직업이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도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인권 변호사였느냐, 아니면 뭐 사람 잡아 족치는 뭐 그런 직업이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대접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에 코로나에서 가장 높은 생존율을 확보한 나라의 수장에 거기다 네고시에이터에 이 뭐 떨어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대접을 받았던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외교에 대한 칭찬, 뭐 찬성, 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제가 그래도 높게 평가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한국의 성과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덕성의 문제도 이제 작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DJ가 닦아놓은 길이에요. DJ가 맞아요. 최초로 인정받은 사람이 이제 DJ였으니까. DJ가 인권 지도자로서 닦아놓고 노벨 평화상 받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었고 IMF까지 쳐맞았던 이제 그런 나라지만 그래도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막 2000년 월드컵까지 하고 마침 한류 바람도 불고 그러는데 그때가 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DJ가 닦아놓은 길 중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높은 취급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국빈 방문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경제력이 상승하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외국 무대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되게 낯선 인간이죠. 사실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튀어나온 그러니까 DJ에 비해서 보면은 특이하지. 근데 저 사람이 민주적 리더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젊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인터넷을 대표하는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리더십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명박에서 확 꺾였어요. 약간 솔직히 맹뿌는 약간 맹뿌래. 죄송합니다. 약간 천박했잖아요. 비즈니스맨 같은 행동이 너무 뻔하거든요. 하는 짓이나 이런 거 보면 G20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막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 윤 대통령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 되게 호랑해가지고. 또 되게 싫어. 그 당시 영국총 캐머런 총리 얼굴에 그 맞아. 불쾌감이 흩어나는 거 봤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렇게 훅 떨어졌어요. 근데 하지만 경제는 그래도 계속 괜찮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뜻이 가면 신기한 인물인 거지. 박근혜 대통령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랑 오바마 대통령 불쌍한 아빠가 어쨌든 독재자였는데 딸이 또 대통령이 됐네. 필리핀인가? 외국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어쨌든 뭐 왜 보면 하고 다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약간 품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뉴스거리로 삼긴 좋거든요. 왜냐하면 또 여성 지도자고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여성 지도자는 아직도 이게 많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같이 좀 큰 나라에 그리고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에 아버지가 독재자였지만 그래도 자기 힘으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어.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럴 만한 값어치가 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죽어라고 탄핵을 당해버렸네. 근데 그게 외국한테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야 한국의 민주는 굉장히 솔리드하구나, 굉장히 단단하구나. 맞아. 되게 신생 국가지만 야 사람을 탄핵시킬 정도로 역시 야 독재자의 딸이 그냥 끝나지는 않는구나.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 비교적 굉장히 이게 뭔가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되게 프렌들리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게다가 인권 변호사였고 영어도 잘했고 탄핵 이후를 어떻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데다가 말도 되게 신중하게 하고 게다가 코로나도 잘 됐네. 아이고. 게다가 트럼프하고 김정은을 만나게 했네. 이미지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바라보기에 한국에 쓸모 있는 나라인 데다가 대통령도 뭔가 얘기가 통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만들었던 케이스였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은 또 다시 한번 잘 모르게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됐다며 되게 신기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지. 정치인 경력이 없어? 그리고 막 인사도 잘 하고 다니지 못하잖아. 바이든만 쫓아다녀. 예. 막 바라기로. 예. 그리고 아베만 너무 아베란다. 예. 기시다만 되게 좋아하고. 그 막 좋아할 때 아닐 때 막 차이 얼굴이 되게 심하게 나. 그러다가 뭐 어떤 와이프라는 사람이 자꾸 나가라고 그러고 막 오빠 나가. 오빠 나가. 그리고 군 사열하는데 와이프가 나올라 그래. 그렇지. 자꾸 튀어나와. 그리고 영국 가니까 거기 다운인가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쳐서 걸어가지를 않나. 굉장히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되게 진짜 어떤 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교 무대에서 되게 박진감 넘치는 나라인 거예요. 다이나믹하네요. 진짜. 일관성이 없어. 다이나믹해. 아무튼 그런 외교적인 어떤 위상을 결정하는데 그 인권 문제, 국내 국가 폭력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일관성 없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각각 대통령의 태도나 그런 어떤 인품도 있지만 그 위상을 떨어뜨린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국가 폭력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되게 수준 낮은 거죠. 그래서 언술의 관점. 어떻게 보면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좀 깔봤던 것도 그럼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 독재자의 딸인데 뭐 좀 보니까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국가 폭력도 인정을 안 해.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보수라는 탈을 쓰고 보수 정치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좀 이제 이 어떤 규칙을 이해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초 선거? 맞아. 이제 정말 좀 이런 국력 낭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실은 앞으로도 당분간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규모가 애매한 규모이고 사실은 더 막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경제적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이 정체된 상태에 와 있잖아요.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정체된 상태에서 어떻게 나아가는가는 사실은 다시 정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그리고 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훅 하고 이제 되돌리면서 야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잘못하면 우리 굉장히 좀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어느 정도의 복도 이제는 못 누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표준이 이 정도가 왔으니까 맞아요, 이 정도 맞아요. 대접받는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그렇게나 강조했던.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문장을 이렇게 많은 걸 숨기고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쓸 수도 있구나 감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외교적 수사, 외교적 언어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야, 되게. 굉장히 훈련돼야겠어요. 이런 문장을 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업님 말 했던 것 중에 되게 너무 지금도 웃긴 게 아마 한국 정부가 알아들을 거라고 걱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 그건 걱정 안 했을 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못 알아들을 테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한겨레 큰일 했습니다 진짜. 기사 꼭 찾아 읽고. 그리고 뭐 다음 정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세련된 외교적 수사로 맞아. 사실 이 정도 되면은 한국 정부가 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가? 지금 존재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3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나 태도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낼 리가 없다. 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야 미국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결의를 공유하고 있다라면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보는 건 어때? 라는 걸 외교적 수사로 쑥 돌려가지고 맞받아치는 그런 세련된 정보 갖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였다면 이런
최초의 미국 국무비 입장이 났을 때 뭐 아주 간단한 환영사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이제 예를 들면은 자 미국이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4.3에 대한 태도, 국가폭력이라는 불행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에 공감해 줬기 때문에 환영한다. 우리는 우방 국가로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한다.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국가에 의한 폭력이 이렇게 민간인 학살로까지 이어지는 이념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분쟁이 벌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어떤 과오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같이 연대 아니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죠. 근데 첫 문장에 약간 살이 들어있었어요. 니네가 이제야 인정했네? 가르치고 들어있잖아. 니네 끝까지 모른 척 하려다가 이제 인정했네? 이게 들어있잖아.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정부가 이 정도조차 못하는 것은 솔직히 지들이 꿀리기 때문이다. 그죠? 딱 꿀리고 나발이고 아직 미국에서 이런 게 나온지도 몰라요. 몰라. 네. 그러니까 알면은 왜 미국 왜 이랬지? 이 생각이 일단 처음 날 거고. 그렇지. 그럼 한번 뒤져봐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우와 그래도 뭐 지들이 잘못됐다고는 안 했네. 우와 다행이다. 머리 아파. 왠지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자세히 뚫어봐봐. 에이 뭐 인정한 거 하나도 없네. 에이 뭐 별거 아니네. 그래 우리도 인정할 필요 없겠네. 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야. 제가 짐작컨대. 미치겠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제가 품격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품격은. 왠지 진짜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쭉 보고 뭐 크게 별 내용 없네요. 별 문제 없네요. 우리 주념식은 그냥 저기 뭐야 가셔도 될 것 같아. 총리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 원래 이거 이제 중병 선고 받았을 때 나오는 거. 네. 부인. 부인. 분노. 좌절. 인정.